한국이 불평등이 커진 원인과 네. 한국이 일본 경제를 따라잡은 원인이 같은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불평등이 커진 원인을 그동안의 논의가 국내적인 논의에 좀 많이 갇혀 있었다라면 실제로는 한국에서만 벌어졌던 변화가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의 국제 정치 경제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랑 우리나라 불평등의 변화가 매우 밀접하게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따라잡은 것, 한국이 불평등이 커진 것, 그게 결국 같은 얘기였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세계화는 선진국들만 유리하고 제3세계는 불리하다는 말은 실은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네, 3프로TV 신과 함께해서 장안의 화제가 됐던 분을 저희가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서 1프로TV의 최병천의 불평등 연구라는 간판을 달고 저희가 몇 차례 시리즈로 이분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또 한번 모셨습니다. 네, 신성장 경제연구소장 최병천 소장님과 오늘도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이게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세계화의 혜택을 잘 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라 이걸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줄어들게 하기도 쉽지 않고 네. 심지어는 이걸 줄이는 게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네. 천인공로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에? 그래? 라는 이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네. 그런 게 결론이셨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아직도 뭐 말을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네. 다만 이제 수출이 잘 돼서 불평등이 커지면 네. 수출이 잘 되는 분들한테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서 우리나라 세금은 소득세는 특히 누진세 구조로 돼 있어서요. 네. 그분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제 저소득층 분들한테 사회안전망 재원을 쓸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불평등 확대 자체를 무조건 방치한다기보다 불평등 확대가 좋은 의미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확대 자체를 탓하기보다 이제 사후적인 대책을 어떻게 결과로 할 거냐. 나타나는 저소득층에서 뭔가 그렇죠. 리스크나 혹은 구멍이 나 있는 게 없는가 네네. 이제 그걸 주로 따져봐야지. 맞습니다. 소득이 벌어지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맞습니다.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네네. 이야기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몇 차례 나눠서 좀 들어보려고 저희가 모셨고요. 오늘은 갖고 오신 주제를 보니까 한국은 어떻게 일본 경제를 따라잡았냐. 네네. 근데 아주 재밌는 주제긴 한데 네. 이게 우리의 오늘 불평등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국이 불평등이 커진 원인과 네. 한국이 일본 경제를 따라잡은 원인이 같은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크게는 저희가 우리나라가 그동안 불평등이 커진 원인을 네. 그동안의 논의가 국내적인 논의에 좀 많이 갇혀 있었다라면 실제로는 한국에서만 벌어졌던 변화가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의 국제 정치 경제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네. 그 변화랑 우리나라 불평등의 변화가 매우 밀접하게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 네.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따라잡은 것, 네. 한국이 불평등이 커진 것, 그게 결국 같은 얘기였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좀 이제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우리가 일본 경제 따라잡은 것 자체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니까 네. 그 얘기부터 그럼 들어보죠. 같은 얘기라니까. 네. 얼마나 따라잡은 거예요? 아직도 뭐 우리보다는 일본이 선진국인 건 뭐 여전한 것 같긴 한데 몇 가지 수치로 보면.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 불평등 확대 원인과 한국 GDP 순위 상승 원인과 일본 경제를 한국이 따라잡은 건 비슷한데요. 1990년 덩샤오핑이 남순 강화나 중국 경제가 이제 개혁 개방을 본격화하기 이전이죠. 예. 그리고 사회주의가 붕괴되기 이전인데요. 그때 일본이 3.1조 달러였고 GDP 가. 세계 2위였죠 경제. 예.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부동의 세계 경제 2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일본 경제를 100으로 놓고 보면 예. 한국 경제는 한 9% 정도 됐습니다. GDP 총액이. 맞습니다. 인구가 포함됐기 때문에 네. 참고로 일본 인구가 한국 인구의 약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제 규모도 우리가 3분의 1 정도면 야 그렇죠. 우리도 만만치 않아라고 할 텐데 3분의 1 정도 되면 이제 실은 비슷비슷해진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비슷비슷한 건데. 1인당 GDP로 보면. 그런데 이제 딱 30년이 지나서 네.
2020년에 일본 경제를 100으로 놓고 보면 네. 한국 경제가 33, 딱 3분의 1이 된 거죠. 그래서 구매력 평가 지수인 PPP라는 네. 것으로는 이미 2017년경에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고요. 물가 좀 싼 거 감안하면 그렇죠. 우리가 더 잘 산다. 우리가 10달러가 있으면 햄버거 사 먹는 개수가 네. 일본이 한 개 사 먹는다면 우리는 한 개보다 조금 더 사 먹는 정도가 된 거죠. 일본 햄버거가 비싸서 그렇지 햄버거 먹는 양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추월했어. 맞습니다. 그런데 명목 GDP로도 거의 85%에서 한 90% 가까이 한국이 근접했기 때문에 예. 일본의 저성장이 좀 더 지속되고 한국이 한 2% 3% 내외를 꾸준히 이제 한 5년 10년 동안 달성한다고 치면 역전 가능성이 매우 명목 GDP로도 1인당 GDP로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재미있는 건 90년과 2020년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나라가 크게 세 나라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90년 기준으로 중국이 국가 순위로 인구까지 다 포함해서 네. 인구가 당시 한 뭐 10억, 11억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음. 중국이 11위 국가에서 쭉 지나서 2020년에는 2위 국가가 됐고요. 제일 많이 뛰었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인도. 인도가 12위 국가에서 예. 6위 국가로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인도는 작년 정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한 2,000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도 여기까지 뛰어 오른 거죠. 90년에는 참 못 살았던 그렇죠. 나라였군요. 2,000달러가 예. 아니라 뭐 훨씬 더 이제 100달러 저 언저리 이제 됐다는 얘기고요. 음. 한국이 16위에서 16위 우리나라가 그 위에 멕시코, 네덜란드, 호주, 브라질, 스페인, 이란 예.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아. 이런 나라들을 다 제끼고 현재는 한국은 캐나다, 이탈리아가 이제 G7 국가에 포함되는 나라인데요. 바로 다음이군요. 네, 그래서 캐나다, 이탈리아를 몇 년 정도 지나면 따라잡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탈리아도 저성장으로 유럽연합 중에서도 저성장이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한 10년 내외에 한국이 대략 한 8위 국가 언저리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국이 일본 경제를 이렇게 확 딱 30년 지나서 일본 경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한 9%에서 33%까지 올라왔으니까 예. 3배 이상 이제 따라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때 달린 거예요, 그죠? 일본도 가만히 그렇죠. 있은 게 아니라 나름 뭐 거의 한 1.5배 정도, 1.5배는 아니군요. 3.1조였다가 한 5조 정도로 네네. 성장했는데 우리의 성장 속도는 한 8배 정도 됐으니까 네.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가 1990년경부터 최근까지 소위 이제 뭐 미중 신냉전, 미국의 중국 견제 또는 디커플링 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지난 30년간 자본주의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게 이제 긴밀히 연결되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인데요. 재미있는 거는 작년에 유엔 무역 개발 회의 이제 웅크타드라고 보통 줄여서 많이 하는데요. 2021년에 한국을 선진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만장일치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3프로 TV나 1프로 TV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아마 많이 소식을 접하셨을 것 같았어요. 예. 식민지였던 나라 중에서 유일한 사례인데 재미있는 거는 요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가 되게 재밌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전 세계 총 GDP, 네. 글로벌 GDP 대비 상품 무역의 비중 추이인데 1960년부터 70년대 초반까지는 상품 교역이 막 확대되다가 네. 1차 석유 파동과 2차 석유 파동이 있고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자원민족주의,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던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정체돼 있다가 네. 그리고 다시 1990년대 초반부터 공산주의권의 붕괴, 중국의 개혁 개방, 예. 그다음에 세계 무역 기구의 출범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전 세계 GDP의 약 30% 정도가 교역 비중을 차지하다가 네. 20년 만에 펑 하고 전 세계 GDP 한 50%가 교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네. 추세적으로는 약간 하향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이제 모양새를 보여주는데요. 재밌는 건 오른쪽의 그래프가 한국 GDP 대비 수출 비중의 추이입니다. 그런데 마치 뭐 복사해 놓은 거 비슷한 것처럼 네. 추세가 그러네요.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GDP 중에 수출 비중의 추이가 네. 글로벌 비중과 거의 뭐 컨트롤 C, 컨트롤 V한 거에 준할 정도로 비슷하다는 얘기는 한국의 경제를 이끌던 경제 주체들, 주요한 경제 주체들이 엄청나게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맞춰서 뒤떨어지지 않고 쫓아가려고 치열하게 고군분투했던 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국제적인 환경은 무엇이 바뀌었는가? 네. 그것을 보는 것이 저희가 일본을 따라잡았던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았던 비결이기도 한 거고 예. 향후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미국의 중국 견제 또는 중국과 러시아가 뭔가 연대 연합을 하고 유럽 연합과 미국이 연대 연합을 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도 지난 30년을 반추해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그래프는 지난 한 5, 60년의 그래프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 세계 인류가 수출과 수입을 훨씬 많이 했다는 네, 거네요. 남의 나라에 물건 팔거나 남의 나라 물건 수입해서 쓰는 게 굉장히 꽤 가파르게 늘어왔다. 가파르게 증가했고 최근에는 좀 줄어드는 추세인 거죠. 이다.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의 비중도 비슷하게 움직였으니 우리가 그 추세를 제일 잘 따라간 유행을 정말 최신 유행을 잘 따라간 나라다. 3프로에 자주 나오시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김영익 교수님이 있으신데요. 네, 예. 김영익 교수님이 글로벌의 선행 지표로 한국의 수출 데이터를 말씀하셨어요. 매달 우리나라가 수출 데이터 발표하기를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들이 네, 맞습니다. 기다리죠. 예.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기도 한 거죠. 세계 경제 변화와 한국 경제 변화가 매우 마치 흡사하니까. 딱 붙여놓은 것처럼 이런 나라가 전 세계 얼마나 될까 싶으면 몇 나라 없는 거거든요. 그런 나라 중에 통계청이 부지런히 일해서 매달 초에 발표하는 나라가 그렇죠. 이렇게 코리아가 빨리빨리 유일하니까. 부지런히 하는 나라도 없지만 요 어떤 그 유사성, 예. 전체적인 세계 경제 동향과 한국 경제 동향이 상당히 연결돼 있는 유사성 자체도 매우 드문 사례로 봐야 되겠죠. 네. 저거는 뭐 듣다 보면 그래 그렇지 우리가 그랬다고 그러지라고 이해는 돼요. 예. 네, 맞습니다. 90년대 이후에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이제 환경 변화 또는 뭐 기회의 창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크게는 이후에 이제 다섯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려는데 큰 동력은 하나는 세계화라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게 된 게 큰 사건이었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기술의 변화로 이제 ICT 혁명,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그래서 정보, 통신, 기술 혁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반도체도 이때 한참 이제 부상이 네. 되고 컴퓨터 개인용 PC 컴퓨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소 냉전이 진행됐었는데 그 전까지는 네. 미소 냉전이 끝나고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던 미국이 세계 패권의 유일 패권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이 좋아하는 자유무역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큰 틀로는 다섯 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고 네.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열심히 올라타고 그 일본은 흐름을 뭔가 잘 타서. 정체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따라잡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ICT 혁명이 많이 일어났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자 늘어난 거야 우리가 네. 뭐 체감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책이 약간 까무잡잡한데요. 네. 제가 보던 책이어가지고 그 사진 네. 찍어 오신 거예요? 네, 좀 양쪽 다 이제 보던 책을 찍은 건데요. 예. 이 책이 1990년대 이후에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를 잘 정리한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나라 학자님들의 이제 보고서도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 단행본으로 가장 추천해줄 만한 책이 ICT 혁명과 세계화의 관계는 그레이트 컨버전스라는 네. 책이고 이제 왜 우리는 불평등에 젖는가라는 브랑코 밀라노비치라는 사람의 책인데 이거는 이후에 좀 더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예. 199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여기서 최근이란 좀 길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그리고 더 길게 보면 가장 또 최근으로 치면 2018년 트럼프가 중국에게 관세 전쟁을 선포한 시점까지 그런 2008년 18년 사이까지 약 한 3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30년 사이에 글로벌 자본주의의 변화를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은 그 30년간의 네, 세상은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지. 맞습니다. 대체로는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 알던 것들이 많죠. 저희가 아는 건 말 그대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조금 더 예. 개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들어보겠습니다. 예. 리처드 프리먼이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쓴 표현이기도 한데요. 예. 그레이트 더블링 약 2배 정도로 이제 크게 증가된 무엇이 2배가 증가했는가? 1991년부터 2000년 사이에 전 세계 노동력 규모가 2배로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자본주의가 전 세계가 다 자본주의를 생각하지만 예. 실제로 1990년대 이전에는 지구촌 인구를 그때 실제로는 한 65억 명 정도 됐었는데 그냥 편의상 한 60억 명 정도를 이제 추정하면 전 세계 지구촌 인구 중에 약 3분의 1만 자본주의를 살았습니다. 90년대 이전에는. 네네. 나머지 두 덩어리는 뭐였냐면 20억 명 약간 안 되는 인구가 자본주의. 그게 북미, 미국, 캐나다, 뭐 유럽. 그다음에 이제 일본을 일본? 포함한 예. 아시아 몇 나라들. 네. 한국, 대만. 그런데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 소련, 뭐 중국, 중국, 인도. 베트남 등등의 많은 나라들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했던 나라가 많거든요. 네. 국유화라든가. 그리고 또 그게 한 20억 이상, 20억에서 한 25억 명 사이. 그리고 나머지 한 20억 명 가까이는 제3세계 농업 경제, 저개발 국가에서 자본주의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1990년 이전의 세계 체제, 지구촌은 세 덩어리의 경제 체제가 있었다. 예.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약 20억 명, 공산주의 계획 경제를 하는 나라가 그리고 자립 경제에 기반한 나라가 약 20억 명 이상, 그리고 농업 경제, 농촌 경제에 기반한 저개발 국가가 20억 명 이상이었다. 아프리카, 뭐 중동, 동남아시아, 예. 뭐 남미 국가들도. 그런데 1989년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90년에 동유럽 공산주의, 체코, 폴란드, 헝가리, 뭐 루마니아 등등이 순차적으로 붕괴하고 예. 그리고 91년도에 소련까지 붕괴하면서 이 나라들이 뒤늦게 우리도 한국, 대만, 동아시아 기적, 경제 기적을 했던 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보통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그러죠. 그 나라들처럼 자본주의 세계화에 합류해야 되겠다라고 이 나라들이 뛰어듭니다. 그래서 불과 10년 만에 예. 세계 노동자 숫자, 노동시장이라는 것도 수요 공급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갑자기 공급이 15억 명의 노동자가 공급되다가 30억 명의 노동자가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노동자들의 권익이 좀 약화되고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어떤 파워, 자본과 노동의 파워 게임에서 노동의 협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우리나라에서 80년대 학번인 사람들과 90년대 이후의 학번인 사람들이 야, 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좀 삶이 팍팍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만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진 게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노동시장이 치열한 2배 가까이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2000년대 기준으로 이런 거니까 그 뒤로는 더 치열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새로운 근로자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도 자본주의 해볼래. 그렇죠. 나선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에서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이 좀 후퇴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뭐 노동조합이 뭘 잘못해서라기보다 야.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구조가 노동의 공급이 2배 이상 늘어나 버리니까 협상력 또는 대항력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노동력의 경쟁력으로 발전을 해보겠다는 그렇죠. 선언을 동구권과 중국이 한 건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보다 한 20-30년 먼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천만 다행인 거죠. 생각해 보면 진짜 다행인 거네요. 우리가 예를 들면 새마을 운동이니 뭐니 이거를 좀 늦게 시작해서 그렇죠. 1990년쯤에 시작했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똑같았을 것이나 항상 경쟁 구도가 동구권, 중국, 인도를 맞습니다. 우리가 제쳤어야 되는. 그리고 항상 중국보다 더 인건비를 낮춰야지만 그나마 생산이 있을까 말까한 와. 상태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약간 이제 좋은 일이 아닌 거죠. 야, 조금 일찍 일어났다는 이유로 우리는 운이 좋았다. 맞습니다. 중국이 수출 중심 공업화 노선을 92년도에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 이후에 예. 14차 당대회의에 본격화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연도를 굳이 콕 집어서 얘기하면 1992년이라면 예. 한국이 수출 중심 공업화 노선을 본격적으로 채택한 연도는 1964년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약 한 30년, 그쵸. 28년. 그렇죠. 한 대략 한 30년 약간 안 되게 예, 이제 예. 해서 그나마 와. 천만다행이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우리 한국을 배우려고 하는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베트남 같은 나라는 내가 많은 나라를 가봤는데 한국인보다 좀 더 부지런한 민족은 베트남이 유일한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만큼. 네네. 그런데도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나는 비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면 한국은 중국과 경쟁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들은 중국이랑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쟁 구도가 달라서 쉽지 않을 거다. 같은 궤도를 따라오더라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그 말이 얼마 전까지 맞았었는데 네. 지금은 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중국이 지금 현재 미국이 서방을 포함시켜서 바이든이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많은 공장, 선진국 공장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포함해가지고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이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구조를 보면 대중 수출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베트남 수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베트남에 하는 수출.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무역 흑자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데 약간 반비례 관계 비슷한 식으로 베트남에 대한 무역 흑자 구조는 올라가고 있어요. 대체하고 있다는 거구나. 그렇죠. 베트남이 중국을. 그래서 1990년대의 중국 경제 성장에 한국이 거기에 올라타서 그동안 30여 년간 한국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라면 이것은 국내적인 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유럽연합이 중국을 견제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가장 유력한 나라는 베트남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 다만 이제 베트남은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 전 세계 GDP의 한 15조 달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한 비율로도 한 거의 그런 정도 되거든요. 한 네. 17% 가까이 되는데 베트남은 이제 되게 작은 거죠. 현재 베트남은 1인당 GDP가 3,000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70년대 초반 정도랑 비슷합니다. 베트남의 현재 1인당 GDP가. 예. 그런데 중국의 사이즈를 베트남이 다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사이즈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예. 그랬을 때 전 세계 경제 지도와 정치 지도 또는 지정학적 지도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인도가 중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강성용 교수님이 열심히 이제 지금 인도 이야기 해주시는 거. 뜨고 있는 거는 트럼프와 바이든 덕택에 강성용 교수님이 뜨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중국 견제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점점점 이제 인도에 대한 관심은 강성용 교수님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분으로 볼 수 있는 게 네. 이런 어떤 이제 지정학적 관계.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덕택에 강성용 교수님이 지금 현재 큰 덕을 보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90년대 이후에 글로벌 자본주의의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변화는 그레이트 더블링. 2배가 됐다. 그렇죠. 이것이 노사관계의 역관계의 변화, 뭐 노동소득 분배율의 변화 등등 모든 것이 이런 거랑 관련돼 있었던 거죠. 월급 자꾸 올려달라고 하면 우리 그냥 중국 가버린다. 할 수 있는 심지어 대안이. 저물가 체제. 오랫동안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전까지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저물가 체제가 된 거지? 라는 저물가 체제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도 글로벌 차원에서 엄청난 노동력의 추가 공급. 이것이 일종의 이제 저물가 체제의 한 요인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로 주목할 내용은요.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 또는 초세계화라는 내용인데요. 앞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1960년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 GDP 대비 상품 무역 비중의 변화거든요. 네. 요 네 개 추세선을 외워두시면 세계 경제사를 이해하시는 거에 이후에도 엄청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1960년대 이때부터 시작. 이때부터를 시작으로 봤을 경우 이때가 이제 IMF 가트 체제, 특히 가트 체제가 좀 본격화되는 시기예요. 네. 다음에 잠깐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이때 전 세계 GDP에서 교육의 비중은 한 17%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초반까지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래서 한 30%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6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중심 공업화 노선을 본격화해요. 마침 여기서 잽싸게 올라탄 거죠. 우리나라는 쭉 올라타서 여기는 왜 정체가 되었는가?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세그플레이션 예. 같은 게 이제 벌어지면서 그리고 뭐 요런 정체기 시절에 뭐 68혁명이라든가 뭐 복지국가의 쇠퇴라든가 예. 경제가 쇠퇴되다 보니까 국내 내에서 뭔가 분배 투쟁이 또 활성화되거든요. 정치적으로 좀 많이 격화되고 네.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1990년대 초반 이후로 동유럽 앞서 말씀드렸던 그레이트 더블링 공산주의 국가가 15억에서 20억 명 인구가 통으로 자본주의에 합류하고 그리고 자유무역 국제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합류하면서 일종의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이 더블로 커지는 거죠. 그레이트 더블링은 동시에 그레이트 더블링 마켓이기도 한 거죠. 시장이 2배로 커지면서 교역이 쫙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GDP에서 약 30% 정도가 교역을 차지하다가 교역량의 비중이 50% 정도로 2배 약간 안 되는 걸로 20% 포인트가 착 증가를 하죠. 야. 재밌는 거는 요 1990년부터 최근까지 여기 국면으로 치면 3국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 여기를 1국면, 여기를 2국면, 여기를 3국면. 1국면이 유럽에 치면 복지국가의 전성기였고 2국면이 뭔가 복지국가의 정체기 또는 뭔가 이렇게 쇠퇴기, 네. 쇠퇴 조짐기로 볼 수 있는데 요 3국면은 쫙 올라가면서 요 3국면에 한국은 3국면 핵심 국가가 실은 중국 경제였던 건데요. 네. 한국은 여기에 중국 경제에 착 달라붙어서 쭉 같이 올라간 거고 일본 경제는 이제 여기에 충분히 달라붙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경제의 부상 또는 디지털화, 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아니 우리나라와 중국이 가장 대표적이죠. 쭉 이렇게 올라간 거죠. 재밌는 거는 책 중에서 조선업 거제의 상황을 쓴 양승훈 교수님이라는 쓴 중공업 가족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는 지역으로서의 거제, 산업으로서의 조선업을 다루고 있는데 19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교육이 정체가 되면서 일본의 조선업은 이제 조선업의 성장은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표준 선박 중심으로 어떤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기보다는 네. 어떤 이제 교육은 정체됐다. 앞으로도 계속 정체될 것 같다. 해가지고 표준 선박 중심으로 조선업을 약간 이제 구조조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때 1970년대 초반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지면서 1971년 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거를 69년도에 발표하고 네. 중국에 방문을 해요. 그걸 보통 이제 외교사에서는 닉슨 쇼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72년 3년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때부터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할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70년대 중반까지 이제 전면 철수할 거다 주한미군이. 예. 그러니까 안보 위협이 생기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때 자주국방을 하려고 했는데 자주국방을 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한데 차관 도입에 실패를 해요. 그래서 차관 도입에 실패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 도대체 방위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까 하다가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분이 김정년, 비서관이었던 분이 오원철 씨라는 분인데 이 두 분께서 방위 산업을 육성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차관을 도입하지 않고 그게 이제 재벌 대기업과 연합을 해서 방위 산업을 육성하면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중화학공업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조선업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 조선 회사의 3대 메이저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설립 연도가 재밌게도 72년, 73년, 74년도예요. 아 이게 방위 산업 해보려고 시작했던 그렇죠. 거였어요? 그래서 평시에는 중화학공업, 전시에는 방위산업. 그래서 자주국방을 노무현 대통령도 자주국방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이 원조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이 원조인 거죠. 그래서 저 그런 구호는 많이 들었는데 야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는 비약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김신조가 했다. 김신조가 하기도 하고 미국의 얘기예요? 학생들이 베트남 반전 운동의 나비 효과로 중화학공업이 만들어진 거죠. 그거는 왜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수렁에 빠져서 닉슨이 당선되는 게 68년도예요. 네. 더군다나 로버트 케네디가 이제 암살을 당해서 원래 로버트 케네디가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당하면서 닉슨 공화당 닉슨이 약간 네. 어부질이 비슷하게 당선이 돼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시위, 베트남 반전 시위가 워낙 격렬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워낙 격렬했기 때문에 닉슨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베트남 전쟁 철수였어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철수하기 위해서 69년도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닉슨 독트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아시아 국가가 좀 공산주의가 되더라도 니네끼리 해결해라. 우리 너무 힘들다. 우리는 개입을 자제하겠다. 마치 지금 얼마 전에 되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자국 우선주의를 취했던 것처럼 닉슨 대통령 역시도 약간 자국 우선주의를 취한 거야. 이제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와 접경지대에 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은 우린 그럼 이제 그동안 미국을 믿고 공산화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했었는데 예. 미국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공산화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장으로 방위산업의 연장으로 중화공업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한국의 지금 제조업 기반 대기업 글로벌 제조업들은 대부분 이때 만들어진 회사들이 많거든요. 이때부터 성장하게 된. 그래서 한국의 중화공업 제조업의 발전은 약간 뭐 비약해서 표현하면 미국 대학생들이 베트남 반전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 나비 효과의 나비 효과로 우리나라가 된 측면이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이때 일본의 조선업은 뭔가 조선 산업을 좀 정체된 산업으로 인식하고 예. 한국의 조선업은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안보 관련 맥락에서 세계 무역이 정체되든 말든 우리는 배를 그렇죠.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북한의 남침 위협을 막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베트남 반전운동, 한편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도 있었지만 네. 재미있는 거는 우리 양승훈 교수님의 책을 보면은 정주영 씨가 현대 중공업을 만들 때 세계에서 가장 큰 도크를 만들었다는 거야.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000가 안 됐어요. 현재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5,000달러 정도 되는데 네. 1972년, 3년, 4년 시절에 조선업도 없고 이제 1인당 $1,000도 안 되는 나라가 만들 때 세계 최고 가장 최대 규모로 만들었고 조선소를 그렇죠. 큰 배를 많이 만들 수 있게. 그러니까 정주용 뭐 그 이건희 그다음에 이병철 씨, 예. 이건희 씨 아버지였던 이병철 씨 등등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뭐 이러저런 것도 뭐 공도 있고 가도 있겠지만 예. 만들 때부터 약간 DNA가 세계 시장으로 나갈 거다라는 어마어마한 이 기업가 정신이랄까요? 그런 모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돌아보면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보면 암담하니까 그렇죠. 이걸 보고는 나는 아예 공장을 짓지 말아야 되고 공장을 짓는다면 세계 시장을 보고 지었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국내에서만 이러저런 지대만 추구해도 됐을 텐데 뭔가 이렇게 정부나 정권과의 어떤 정경유착이 생기는 그런 이익이라 그럴까요? 예. 정치권과의 결탁을 통해 생기는 이익만 추구해도 됐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그런 걸 가진 게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는 베트남 반전운동, 뭐 닉슨 독트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박정희 대통령의 안보 위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 네. 또 있었지만 또 한 축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업가였던 대기업 총수, 예. 대기업의 기업가였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경영학에서 말하는 앙트레프레너십, 어떤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과감한 투자. 예. 요 시기에 일본 조선업은 어떤 이제 그 정체기 모드로 전환을 하고 한국은 어마어마한 과잉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비효율적인 과잉 투자였는데 예. 갑자기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요 국면에 올라타는 거죠.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교용량이 폭증을 하면서 전 세계 유럽 미국인이 중국산을 사서 쓰게 될 거라는 그렇죠. 상상을 못하던 일이 벌어져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조선업이 실어 나라야 할 배가 많이 필요했군요. 한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이 일본을 따라잡는 것도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승훈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거제 지역에 있는 표현이라는데 거제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는 표현이 요 시기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과 해운업이 대박을 치는 것도 요 시기이고 반도체 산업이 일본을 따라잡고 전자 산업이 일본을 따라잡는 것도 다 이 같은 시기의 산업인 거죠. 그래서 1970년 수출은 1964년부터 했었고 네. 1970년부터 중화공업을 선언한 날이 1973년 1월이거든요. 요때부터 마침 세계 경제에 미리부터 선행적인 투자를 했던 거죠. 방위 산업 때문에. 그렇죠. 방위 산업 때문에. 그래서 안보 위기가 야. 결과적으로는 세옹지마 역할을 한 거죠. 사실은 그것만 보고서는 지었으면 망했을 텐데. 그렇죠. 적당한 시기에 중국이 개방되면서. 요 부분은 운의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20년 이후를 뭐 전망하고 한 걸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운때가 좀 맞고, 운때가 맞고 또 아까 전에 이제 정주용 씨의 과감한 투자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인 분들도 멀리 내다보고 과잉 투자였지만 결과적으로 선구적인 모험적 투자가 됐던. 그래서 요 국면을 글로벌 자본주의의 어떤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세계 자본주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 번째 국면을 한국이 이제 충분히 누리게 되고 전자산업, 조선업, 반도체 산업 등등이 다 일본을 따라잡게 되는 거죠. 전자와 반도체는 중국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우리가 혜택을 입었습니까? 전자와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중국이 지금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게 석유나 원유가 아니라 반도체를 제일 많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중국산 저렴한 전자제품을 세계인들이 저렴하게 사다 쓰게 되니까. 맞습니다. 중국에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게 전체 수출의 그동안 한참 전성기 수출할 때 80%를 중간재라고 표현하거든요. 중간재와 다른 표현은 원자재, 중간재, 소비재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원자재는 뭐 목재나 원유 같은 거, 그리고 소비재는 최종 소비재 같은 거, 화장품이라든가 뭐 책이라든가 이런 류의 뭐 볼펜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치면 나머지는 다 중간재인 거죠. 자동차 부품, 반도체 뭐 등등등.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 요 시기에 하이퍼 글로벌라이제 시기에 이제 충분히 우리나라는 충분히 이 시기에 이제 올라타면서 다만 이 올라탄 게 70년대부터의 DNA가 좀 역할을 한 거죠. 70년대부터의 적극적인 투자 DNA가 이 표도 되게 재밌는 표인데요. 1700년부터 최근까지의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추계한 표인데요. 여기서부터 1700년부터 1900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쭉 올라가는 거는 산업혁명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의 이제 초기 정도 국면이고요. 1900년대 초반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경제 성장이 추락을 했다가 다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쭉 올라갑니다. 그게 앞서서 보여줬던 표로 치면은 1국면 가트 체제에서 미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을 참여시키면서 자유주의적 국제 경제 질서를 확장하는 국면에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 혁신이 많이 되는 거죠. 철도, 전기, 통신, 우주, 항공, 전자제품, 가전제품이 이때 많이 기술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1960년대 후반이 지나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정체가 되다가 조금씩 떨어지다가 1990년대 자본주의가 하나 더 생기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이즈가 한 덩어리가 더 생기고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세 덩어리가 있었는데 한 덩어리만 자본주의를 하다가 총 두 덩어리가 자본주의를 하게 되니까 성장률이 팡 하고 다시 오르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원래 경제 성장률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교역량이거든요. 교역 비중이 경제 성장률과 상관관계가 높은데 네. 그래서 제2의 황금기.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호황을 누리게 됐다. 성장률도 고성장을 누리게 됐고 요게 참 재미있는 표인데요. 또 다른 변화가 뭐가 있었냐? 그렇죠. 네 번째 변화를 설명드리면요. 음. 전 세계가 중숙련 중임금 노동자의 몰락인데요. 저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술 수준을 예. 이제 임금과 임금과 상관관계가 높은 게 결국 기술 수준 또는 숙련 수준이거든요. 예. 여기에 보시면 주황색 계통이 로 스킬, 네. 여기가 미들 스킬, 중간 스킬, 중간 정도의 숙련 및 기술을 가진 거, 네. 높은 고숙련 고기술이 있는데 유럽의 남유럽, 북유럽, 서유럽, 유럽 토탈, 북미, 일본, 그다음에 중부 유럽, 우크라이나, 뭐 폴란드 네. 이런 나라가 이제 중부 유럽으로 예. 분류되는데요. 예. 재미있는 거는 선진국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나 북미 국가들이 이런 나라들이 다 중숙련 중기술을 가진 데는 여기가 0인데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여기 이쪽은 저게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진 거죠. 일자리가 어떻게 늘었고 줄었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군요. 맞습니다. 어. 미들 스킬에 해당하는 중기술 중숙련에 해당하시는 노동자분들은 네.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선진국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저분들은 중숙련이라면 제조업의 하단인 거죠. 경공업이거나 중화공업인데 초기에 해당하는. 자동차 조립하고 뭐 이러던 그렇죠. 분들. 그리고 조선 중에서도 약간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조선. 어떤 특수선을 만들거나 뭐 플랜트 산업 쪽이 아니라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범용에 관한 그런 조선업이라든가.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4마리 용도 추격을 했지만 네. 거기는 나라 전체 인구 사이즈가 적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인도, 베트남 인구 대국들이 세계 자본주의 산업화 질서에 뛰어들면서 네. 요 나라들을 중숙련 중임금 노동시장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 자동차 조립 내지는 뭐 저기다 철판 대고 못지라고 하는 거 정도는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도.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부산의 신발 산업, 대구의 섬유 산업이 중국의 가성비 좋은 제품이 치고 들어온 다음에 네. 97년 외환위기 이전에 이미 한 40% 이상이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럼 신발 산업도 저기 있던 중임금 중숙련의 범위입니까? 그렇겠죠. 그럼 저임금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저임금의 대표적인 거는 예. 내수 서비스 산업인데요. 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중요한 차이점은 제조업은 교육제 성격이 강하다는 거고 중국으로 공장 보내도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국제 경쟁에 노출돼 있는 산업인 거죠. 제가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 볼펜이 일본 사람이 만들었던 일본에서 만들었던 중국에서 만들었던 한국에서 만들었던 베트남 태국에서 만들었던 가성비 중심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서비스업은 제가 베트남 사람들 만나서 지금 같은 얘기를 막 한국어로 하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서비스업으로서의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죠. 서로 이제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면. 그래서 서비스업은 반드시 문화적인 장벽과 언어적인 장벽이 작동을 한다. 그래서 내수 분야의 저부가 가치 서비스업. 예. 대표적인 게 뭐 그 돌봄 관련된 고령화가 많아지면 네. 유럽도 고령화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분들, 어르신을 돌봐주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이제 어떤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네. 그런 넓게 보면 이제 서비스업인데 상대적으로 숙련이 좀 낮은 서비스업. 이런 분들이 로스킬에 해당하고. 거기는 중국과 경쟁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하기야 뭐 영국에 어디 있는 햄버거 가게 점원을 중국인이 와서 할 수는 없었을 테니. 그렇죠. 그거를 수출할 수는 없으니까. 안 되니까. 네. 이 표에서 재밌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심지어 복지국가로 유명한 북유럽 복지국가들, 네. 뭐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유명한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도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써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국제경제 환경이 바뀌면서 중숙련 중임금 일자리가 한국만 사라진 게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도 사라졌다. 환경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복지국가 열심히 하던 나라들도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복지국가조차도 실제로는 경쟁력의 초격차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아시아에 비해서 유럽의 복지국가가 경제력과 경쟁력이 초격차 수준으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금을 좀 많이 올리든 말든 별로 이제 걱정이 안 됐거든요. 뭐 등등. 근데 아시아가 유럽을 따라잡으면서 이거를
그레이트 컨버전스 이제 다시 수렴한다고 표현하는데 거대한 수렴. 예. 과거에 1차 산업혁명 초창기 때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중국과 인도가 인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유럽보다 잘 살았거든요. 음. 근데 유럽이 산업혁명의 수혜를 먼저 받으면서 쭉 격차를 벌리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그레이트 디버전스, 예. 대분기, 거대한 분기. 그래서 유럽이 아시아에 대한 격차를 벌리던 시기였는데 그게 다시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한국도 거기에 해당하는 나라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 표가 보여주는 거는 뭐 복지국가의 동향이라든가 일자리의 변화 그다음에 어떤 이제 아시아와 유럽의 경쟁 관계의 변화를 이제 동시에 함의하고 있는 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는 G7 국가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여기는 이제 신흥 공업 국가들. 네. 신흥 공업 국가 6개는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폴란드. 저게 그래프는 뭡니까 지금 저게 보여주는 이게 그래프가?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예. 전 세계 제조업 비중의 변화율이에요. G7 선진국들은 제조업이 줄어들었고 맞습니다. 당연하겠죠.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보냈을 네. 테니까. 그래서 G7 국가들은 전 세계 제조업이 64% 정도를 90년대 전까지는 차지하고 있다가 예. 한 2010년도 정도 되니까 전 세계 제조업의 한 47% 정도로 약 17%포인트 포인트가 급감을 한 거고 예. 아시아의 넓게 보면 신흥 공업 국가 6개 국가들은 전 세계 제조업 비중이 8%밖에 안 되다가 27%로 급증을 한 거죠. 세계화의 수혜를 입은 나라들이네요. I6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중에서 뭐 세계화의 덫이라든가 그래서 세계화는 선진국들만 유리하고 제3세계는 불리하다는 말은 실은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세계화는 제3세계에 유리하고 선진국에게 불리하게 결과적으로 작동했던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덕택에 선진국 시민들의 물가는 좀 저렴할 수 있었던 거죠. 2001년 12월 11일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합니다. 네. WTO 가입을 하죠. 그 시점이 여기에 연도로 보면 하늘색 계통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의 비중을 차지해요. 와. 급전직하네요. 그렇죠. 급전직하. 얼마만큼 사라지냐면 약 1,800명 정도가 미국 인구가 현재 기준 3.3억 명 정도 되는데 네. 이때는 한 2억 명 후반대 됐을 것 같습니다. 한 2억 한 7천만 명, 8천만 명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네. 미국 제조업 인구가 약 1,800만 명을 차지하다가 갑자기 팡팡팡팡 700만 명이 사라지는 거죠. 제조업 공장에서 그렇죠. 뭐 디트로이트 몰락하고 했던 뭐 그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디트로이트 뭐 등등을 비롯한 그게 러스트벨트라고 보통 불리는 유럽에 미국에 있는 어떤 이제 그 제조업 공업지대인 거죠. 예. 그러면 왜 하필 요 시기에는 점진적으로 올랐는데 왜 하필 요 시기에는 팍 사라졌냐? 중국이 WTO 가입을 하면서 미국의 공장들이 네. 대규모로 이때 이전을 하는 거죠. 중국으로. 그렇죠. 그리고 독일의 공장도 이때 이전하고 일본의 공장도 이때 이전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1992년 한중 수교를 하니까 우리나라 공장이 중국으로 대거 이전을 했다. 네. 그게 FDI의 변화로 집계가 된다. 그런데 한국은 92년부터 97년 사이에 그것이 급진적으로 진행됐고 한 박자 늦게 약 10년이 지나서 선진국 경제도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을 하면서 네.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요 중숙년 중임금 제조업 분야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만 중국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네. 전 세계가 좁게는 중국발, 넓게는 몰락한 공산주의권의 영향을 받은 거죠. 폴란드 같은 나라를 포함해서. 야. 왜냐하면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폴란드, 베트남. 폴란드도 몰락한 공산주의였고 인도도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가까운 경제 체제를 많이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혼합 경제 체제를 유지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공산주의적 어떤 친화적인 성격을 더 가졌기 때문에 예. 비동맹 국가였었고 대표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한국만 중국발 불평등이었던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국가들이 중국발 불평등을 겪은 거고 대신 재미있는 거는 올라가는 그래프는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고용은 팍 줄어들고 부가가치는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말은 공장은 계속 이익을 본 적. 공장의
뭐 R&D 업체는 주로 본사는 본국에다가 두고 할 뭔가 수 있겠죠. 이제 그다음에 단순 조립 계통. 제조업체들이 버는 돈이 늘어난다는 건데 그렇죠. 예전 같으면 크리스마스 트리 안 하고 말았을 유럽 가정이 중국산 크리스마스 트리가 한 2만 원에 팔리니까 그건 산다는 얘기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스마일 곡선이라고 표현합니다. U자 형태에 가지는 거를 이제 스마일 곡선인데요. 이라고 하는데 대만에 있는 분이 처음으로 이제 이 스마일 곡선의 개념을 설명했는데 경영학 쪽에서는 이제 이 스마일 곡선 같은 걸 많이 접하게 되는데 여기 흰색은 19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이전의 스마일 곡선의 진폭이에요. 예. 왼쪽은 생산 전 서비스. 음. 대표적인 게 R&D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네. 생산 그다음에 디자인 같은 거. 생산 이전 단계에 뭔가 해야 되는 서비스업, 그다음에 생산 이후 단계의 서비스업. 그래서 스마일 곡선이 90년대 이전에는 좀 완만한 형태였었는데 90년대 이후를 지나가면서 스마일 곡선이 아주 깊어집니다. Y축은 부가가치 비중이에요. 생산의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생산의 부가가치는 왜 떨어졌냐면 과당 경쟁이 된 거죠. 중국이 들어오고 폴란드가 들어오고 인도네시아가 들어오고 베트남이 들어오면서 네. 요 영역이 그레이트 더블링 영역인 거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는 마진 못 갖고 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제조업의 일자리는 선진국 제조업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그것이 기술 수준이 낮은 경우 10년, 20년 동안 소득이 계속 정체돼 있는 거죠. 실질 가치로 보면은 정체돼 있는 거죠. 명목 가치로는 이제 뭐 성장률만큼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하는 거는 일당 많이 안 올리고 맞습니다.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면 그건 중국 가버리고. 그렇죠. 그 말은 그럼 최초의 자동차 디자인이나 네. 뭐 애프터 서비스 내지는 판매 뭐 이런 여기는 거에 이제 뭐 M&A 시장이라든가 회계 컨설팅이라든가 우리 뭐 유명한 회계법인이나 뭐 법무법인 이런 데 포함해가지고 여기는 생산 전 서비스와 생산 후 서비스는 시장이 더블로 커진 거거든요. 전 세계 시장으로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과 독일에 있는 제조업 공장이 중국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서비스 교육도 활성화된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겠네요. 그리고 시장이 커지고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니까 뭔가 자문할 일도 많아지고 디자인, R&D, 그다음에 이제 후에 M&A, 컨설팅, 예. 그다음에 마케팅, 광고 이런 쪽 시장은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거죠. 생산 전 서비스업, 생산 후 서비스업, 제조업은 이제 이게 신흥 공업 국가들은 이득을 보고 네. 선진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계속 과당 경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생산 분야의 부가가치가 낮단 말과 예. 장기간 글로벌 차원에서 저물가 체제가 됐단 말이 같은 말인 같은 거죠. 얘기겠네요.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라든가 디커플링 얘기가 나오면 여기가 조금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그리고 뭐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는 것처럼 리쇼링, 니어쇼링, 네. 뭐 프렌드쇼링 등등을 하면 자국이 부가가치가 살짝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 그 근처 국가, 뭐 미국으로 치면 멕시코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의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남미 국가, 지리적으로 우호적인 남미 국가 그런 쪽이 이제 좀 더 시장이 커지겠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베트남이 주목받는 것처럼 유럽에서는 중국이나 이런 나라의 대체 시장으로 폴란드 같은 나라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 예. 미국권으로 보면 멕시코 같은 나라가 이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것이 이제 중숙련 중임금 노동자의 몰락과 스마일 곡선이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예.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조업, 서비스업, 그다음에 이제 경제, 경영 이런 영역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저기서 우리나라도 또 수혜를 본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 나라들에게 제조업이 생산이 커지는 건데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중국이 기술 수준을 크게 4개로 나눠서 예.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첨단 기술로 치면 네. 중국이 90년대는 저기술을 치고 들어온 거고 그게 이제 신발과 섬유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네. 목재 합판. 그다음에 2000년대는 PC 조립으로 상징되거나 핸드폰처럼 그런 중기술을 이제 치고 들어온 거고 네. 지금은 2010년대 이후에 2020년대 이후로는 중국이 신청 타일을 얘기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하면서 네. 중국 제조 2025 전략이라든가 전자제품으로 치면 LCD 영역, 예. LCD 영역을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쟁력을 좀 빼앗고 있거든요. 네. 90년대와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가 여기에 팔았던 이익이 더 컸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 2020년대가 들어서면서는 특히 이제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이게 이제 중국이 점점점 기술 수준을 고도화하면서 같은 제조업 내에서도 예. 이제 약간 한국의 기술력
그런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경쟁력의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네. 오히려 한국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또 되는 있다. 거죠. 네. 저 상황, 즉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게 됐던 그 배경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이 저임금으로 열심히 생산을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높은 기술을 계속 공급했던 거죠. 중국에 오히려 그렇죠. 중국이 서태지와 아이들이었다면 우리는 그 소속사 사장이었다. 아 그렇죠. 한국은 그리고 BTS였다라면 이제 우리가 강시혁 씨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중국도 떴지만 네. 덕분에 우리도 같이. 그리고 이제 주가도 이제 많이 오르고. 그럼 중국이 떴을 때 일본은 왜 우리처럼 그런 역할을 못했을까요? 일본은 경제가 좀 뭔가 이렇게 운이 좀 안 따랐던 것 같고요. 뭐 선도적 투자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하나는 버블 충격이 있었고 90년도, 91년도에 이제 부동산 버블, 주식 버블 네. 하면서 쭉 꺼지면서 이제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도대체 이 일본의 전자산업 그러면 전설적인 전자산업인데 소니. 그렇죠. 일본의 경쟁력 같은 건 전설적인데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따라잡은 건가 궁금해서 이제 그런 책들을 좀 몇 권 봤었는데요. 네. 일본은 1990년대 엄청 중요하게 바뀐 환경 중에 하나는 디지털화랑 정보화라는 게 있어요. ICT 혁명이라 표현했던 예. 반도체가 대표적인데 1990년대 이전의 반도체의 주력은 기업용 컴퓨터였었어요. 그래서 수명이 긴 반도체가 중요했어요. 예. 기업용 슈퍼컴퓨터 시절에는. 그런데 1990년대 이후로는 우리 윈도우 95 같은 것도 기억나시죠? 윈도우 95 같이 1990년대에는 PC 퍼스널 컴퓨터가 중심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돼요.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게. 네. 개인용 컴퓨터는 수명이 점점 빨리 바뀌잖아요. 수명이 빨리빨리 바뀌니까 너무 수명이 길지 않은 반도체, 적정한 가성비를 가진 반도체가 중요한 건데 네. 일본은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품질 제일주의에 대한 아주 강한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자재 원가를 좀 올리더라도 우리는 품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 거죠. 일본 사람이 쓴 이제 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일본 반도체 산업을 따라잡게 됐는가? 거꾸로 말하면 일본 반도체 전자산업은 왜 몰락하게 됐는가? 한국에 비해서라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되게 이제 한 줄로 되게 잘 요약된 표현인데 한국은 팔리는 걸 만들었고 일본은 만든 걸 팔려고 했다. 가성비가 중요한 시대에 일본은 약간 고품질을 그렇죠. 추구했던 문제. 변화무쌍이 중요한 시기에 일본은 100년 가게가 되게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만들었다 접었다 만들었다 접었다 장사될 것 같으면 했다가. 찜닭이 장사될 것 같으면 찜닭으로 갔다가 뭐 치킨이 장사되면 치킨으로 갔다가 또 아니면 뭐 치맥으로 갔다 이렇게 피자로 막 바꾸는 게 예. 실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이제 어떤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게 이제 그런 약간의 DNA를 갖고 있다 그럴까요? 근데 이제 일본은 경제 구조도 뭔가 좀 걸린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불운이 겹친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훨씬 괜찮은 파트너였다는 뜻이네요. 이런 그렇죠. 거 저런 그리고 거. 변화라는 거 중요한 거죠. 변화에 빨리 올라탔냐 아니냐. 그럼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은 세계 경제의 변화의 트렌드가 네. 불평등과 연결되는 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잘 살게 됐을 텐데 네. 그게 이른바 수출 기업 쪽으로 수혜가 몰려서 그렇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불평등이 더 커진 이유는 예. 전부 몰린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출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이 100이 증가했다라면 예. 수출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도 협력업체가 있고 그리고 수출에서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뭐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하이닉스 등등이 포항지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등이 수출을 하면 수출이 잘 되면 한우 고기도 좀 먹고 네. 비싼 스테이크도 좀 먹고 그러다 보면 그 근처에 뭔가 혜택이 가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소득이 100이 올라가면 밑에 있는 분들 소득이 똑같이 100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90, 80, 70, 60 정도는 같이 덩달아 올라간 거죠. 그래서 격차는 좀 벌어졌지만 이제 올라가긴 올라간 거죠. 대체로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소득세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0 내지 80%를 부담하고 있어요. 네. 강력한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 상위 10%가 상대적으로 이제 수출 제조업 대기업 분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네. 이분들이 소득이 쭉 올라가면 요 분들의 누진세 구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도 소득세도 확 늘어나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쫙 좋아질 때 뭐 양도세 특히 이제 종부세 계통이 재산세가 확 늘어나가지고 이제 그 세수가. 기획조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세수가 남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예. 소득세도 실은 수출을 뭔가 이제 그 어떤 커버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구조가 설계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가. 네. 그러면 세금을 좀 더 걷어서 이제 하층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저런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죠. 참 묘하네요. 그러니까 즉 인도와 중국, 특히 중국의 부상은 미국 근로자들은 못 살게 됐는데 중국 근로자들은 그래도 잘 살게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불평등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네, 그게 지금 요 내용인데요. 예. 마지막 5번째인데요. 브랑코 밀라노비치라는 사람이 별의별 연구를 한 사람 세계 불평등 연구의 이제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인데 네. 산업혁명 이후에 서구가 부상하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불평등이 확대됩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차원의 세계 불평등 추이인데요. 네. 특히 이제 소득 불평등 추이인데 90년대 이후에 신흥 공업 국가들이 부상을 하면서 특히 아시아 인구 대국을 중심으로 부상을 하면서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는 중이고 네. 코끼리 곡선이라고 불리는 그래프인데요. 네. 여기 X축에 해당하는 거는 전 세계 인구를 한 30억 명 정도를 이제 실제로는 조사한 건데요. 예. 그래서 다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다 이제 평준화 작업을 한 건데요. 맨 원점에 가까운 X축의 원점에 가까운 분들은 전 세계 소득을 100분위로 재배열했을 경우, 네. 뭐 만약에 전체 70억 인구 중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분, 그러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가장 가난한 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쭉 해가지고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 100 정도에 있군요. 그리고 Y축은 소득 상승률이에요. 아. 소득이 얼마나 올랐는지. 증가율. 네, 네. 네, 소득 증가율인데요. 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88년부터 2008년까지. 요 20년 동안 네. 어디가 소득이 제일 많이 올랐냐 보니까 50이라고 돼 있는 거는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중산층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글로벌 70억 인구 중에서 중간쯤에 있는 소득 35억 등 대략 이제 그 정도 볼 수 있는 중국 거죠. 인도에 뭐 이런 사람들이 였겠네요. 맞습니다. 예.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여기가 이제 A점이 있고 여기 맨 하단에 B점이 있고 아. 여기 상단에 C점이 있는데 A점에 있는 분들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신흥 공업 국가 6개 국가라고 불린 데 있잖아요. 예. 폴란드 같은 나라도 포함되겠죠 아마도. 폴란드, 뭐 부분적으로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 포함해서 이거가 소득이 제일 많이 올랐고 여기는 아주 바닥에 살짝 위에 있어요. 앞에 나온 거랑 같은 그래프인 건데요. 유럽, 미국의 중산층들이었겠네요.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브렉시트를 한 거고 아, 야, 저분들은 소득이 안 열받으니까 유럽연합 탈퇴. 그다음에 야 그냥 트럼프 당신이 대통령해. 이런 분들이었던 거고 요 C에 해당하는 거는 뭐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뭐 빌 게이츠, 주커버그 뭐 이런 이제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이제 총수분이나 대기업 CEO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분들도 이제 넓게 보면 자본을 언저리 갖고 있다고 있었던 봐야 분들은 그렇죠. 돈을 벌었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기술 및 소득과 연동돼서 네. 그래서 실제로는 국가 간의 불평등 축소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불평등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네. 베트남 사람이랑 프랑스 사람한테 당신은 세계화에 대한 입장이 뭐냐 물어보면은 베트남 사람은 거의 90%를 찬성한다는 거예요. 세계화 좋지. 세계화 좋은 거. 근데 프랑스 사람한테 당신 세계화 그러면 싫어. 난 안 했으면 좋겠어. 내 일자리 뺏어가. 반대 여론이 한 8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빈곤율은 급감하고 네. 이게 전 세계 빈곤이거든요. 특히 전 세계에서 그냥 인구 대국이 중국과 인도기 때문에 전 세계 24억을 차지하는 나라가 빈곤이 왕창 몰려 있었는데 네.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빈곤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표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그래프예요. 그 한신대 경제학을 하시는 전병유 교수님이라는 분이 만들었던 표를 제가 이제 인용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전체 이 취업 일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상위 30% 가장 소득이 낮은 일자리부터를 1분위로 간주했을 경우 총 이제 10분위까지 상위 30%가 상대적으로 이제 고임금 일자리에 우리나라는 있다고 봐야 되고 예. 이건 이제 실데이터이기 때문에요. 상위 30% 증가율이 전체 58% 정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양극화는 양극화인데 네. 상층이 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양극화인 거죠. 상층이 60%가 증가했어요. 네. 일자리가.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한다는 말과 네. 고임금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뭐 한 5%, 10%, 15%라고 된 거는 좀 오해이고 실제로는 한 30% 정도가 좋은 일자리에 해당하는 거고 아하. 그리고 이제 여기가 글로벌 제조업이거나 아니면 이제 협력업체들 1차, 2차 협력업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 또는 기술 기반 중소기업들 또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많고 이쪽이 요 하단은 내수 서비스업
사회복지업이라든가 고령화랑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네. 음식, 숙박, 도소매 업종들 요 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고 가운데에 중임금 중숙련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해서 10년 이상 동안 8% 정도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저건 우리나라 거예요, 글로벌?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거. 그래서 실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유럽 상황, 선진국 노동시장 변화와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는 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고임금은 더 고임금이 됐고, 네. 다만 중임금이 좀 이제 일자리 자체가 거의 안 늘어나는 충격을 거죠. 입었고 우리나라도 네. 그 대신 고임금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위층은 또 일자리가 늘었고 소득도 늘었네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가장 큰 국내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네. 고령화의 변화예요. 그래서 고령화랑 관련된 일자리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넓게 보면 또 이제 어떤 넓게 보면 교육산업 이런 쪽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돌봄 같은 거 포함해서 네. 그다음에 의료업 쪽 음. 그다음에 헬스케어라든가 관련된 산업들 이쪽 일자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저런 것만 보면 그래도 불평등이 커지고 있습니까? 워낙 상위 1, 2, 3등이 돈을 잘 버니까. 그렇죠. 어. 그런데 이 크게 보면 이게 V자 형태의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 V자 형태 또는 뭐 뒤집으면은 상층이 두터운 모래시계형 일자리로 볼 수 있는데요. V자 곡선 또는 모래시계형 일자리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어떤 나라도 비슷한 나라는 다 저렇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 중국발 불평등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한국 경제 불평등을 분석할 때 예.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이라는 국내적 원인 그리고 뭔가 좀 싫어하는 어떤 집단 또는 이랬으면 좋겠는 우리 어떤 소망을 담긴 분석을 했던 건데 그 국내적 분석과 어떤 적폐와 관련된 분석은 실제로는 한국만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대부분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용구조의 변화는 무슨 정부가 이쪽 일자리는 엄청 키워주고 네. 이쪽 일자리는 뭐 뭔가 짓누르거나 탄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가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중임금, 중기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 정책은 바람직한 경제 정책은 이쪽을 계속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중국이라든가 신흥공업국 같은 경쟁을 기술 수준을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 세계 경제에서 저들이 도태되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위에 거에서 뭘 많이 거두거나 위액을 뭔가 불이익을 줘서 밑을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라 억강부약 방식보다는 위에도 더 잘 되게 도와주고 밑에는 더 잘 되게 도와주는 이제 강자도 도와주고 약자도 도와주고 이게 부강부약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위에 거랑 아래 거가 서로 경쟁하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군요. 그렇기도 하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 일자리 분들은 어차피 글로벌 경쟁이니까 글로벌 경제와 링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저소득층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가. 아니죠. 이분들이 많이 벌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트리클 다운.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한번 기회를 잡아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트리클 다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낙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낙수 효과가 없으면 대기업이 망해도 우리나라 경제에 별로 큰 타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실은 트리클 다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총 3가지 관점이 있는 건데 격차, 화살표의 방향, 또 하나는 이동성. 3가지 중에서 기존의 불평등 담론은 격차 그 자체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아래로 내려가면서 만약에 격차가 줄어들면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잘 살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차이 그렇죠. 이게 벌어지니까 나쁜 거라고 주장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그게 국내적인 정책의 잘못으로 그렇다라면 토론의 여지가 있는데 국내적인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덩샤오핑 때문이거나 뭐 바이든 때문이거나 클린턴 때문이거나 이런 류의 어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조차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미국은 세계 경제 비중이 23% 정도 돼요. 네. 전체 GDP에서 전 세계 GDP에 미국 GDP가 한 23% 정도 되는데 미국은 룰 세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야 이제 중국이랑 교육 그만하자 라는 논의가 가능해요. 그래서 국제 질서를 바꾸는 힘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들도 이제 그런 게 네. 서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에 한해서 그런데
그런 정도의 슈퍼파워 국가가 아닌 이상 심지어 중국조차도 어떤 그 질서 수용자에 가깝다고 봐야 되지 질서를 이제 형성하는 룰 세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외교력과 이런 걸 총 발휘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꾸준히 내되 그래서 어떤 그런 외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지만 이제 큰 틀로 보면 국제 경제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격차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는 이동성, 예. 그다음에 화살표가 위로 가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은 세계화, 어떤 제국의 질서의 변화, 기술의 변화, ICT 혁명이라는 이런 변화들을 잘 추적하면서 일본은 거기에 비해서 정체돼 있었고 한국과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여서 이런 국제적인 환경 변화를 한국과 중국이 열심히 이제 따라와서 오늘날처럼 이제 1인당 GDP로 보면 PPP로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고 명목 GDP로는 한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왔다. 그래서 국제적 환경 변화와 불평등을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제적인 보편성의 토대 위에서 한국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죠.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에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네. 취업 재수하더라도 수출 대기업 들어가야 돼. 여기서 적당히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면 앞으로 30년 동안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크다 이거 라고 조언을 해줬어야 되는 거네요. 또 하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걸 전제로 하면 예. 이후에 이제 다시 계층 사다리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있었다. 방금은 결과적으로 변한 5가지가 있었고 추동하는 동력이 뭐였냐?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 에너지가 뭐였냐? 하나는 국제 정치 지형의 변화, 제국의 질서. 두 번째가 세계화의 양상. 세 번째가 기술의 변화. 누가 잘 먹고 잘 살고 상대적으로 누가 위너가 되고 누가 루저가 됐냐면 그러니까 제국의 질서와 링크된 사람. 그게 미국과 중국이었죠. 예. 예를 들면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하라고 조언을 주는 게 가장 좋은 조언인 거죠. 앞으로 30년 동안 이 두 나라가 그렇죠. 왕이야. 그러면 홍콩과 싱가포르가 지금 1인당 GDP가 6만 달러가 넘거든요. 그게 거기에 줄 잘 섰다는 얘기죠.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홍콩과 싱가포르거든요. 예. 세계화는 이제 결국 이제 경제 교육인 거죠. 그래서 뭐 조선업에 가거나 해운업에 가거나 말씀하신 수출 쪽에 가거나 세계화랑 링크되고 제국의 질서랑 링크되고 기술의 변화랑 링크되는 똑같은 회사들 반도체 회사를 간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보통신 쪽 이런 게 이제 중요했던 거죠. 세상을 실제로 좋게 만들려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선전선동하거나 뭔가 적개심을 고취시키거나 상대 정당을 악마화할 때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생활을 더 좋게 만드는 걸 하려면 하나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상향이동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래서 모두의 상향이동을 도와주는 부강부약 관련된 정책 그리고 이동성을 도와주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과감한 정책 이런 것이 불평등을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의 실제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됐건 학자가 됐건 저 같은 정책 전문가가 됐건 그렇게 접근해야지 그동안의 불평등 담론은 국내적 원인에 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동원할 때는 유리한 정서에 불과하다. 그러나 팩트도 아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불평등의 원인이 글로벌 교역 조건 내지는 정치 질서의 변화에 따른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가 거기에 잘 올라탔기 때문에 더 불평등은 더 커졌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격차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잠깐 언급해 주셨겠지만 이동성이 중요한 것 같다. 네. 저소득층이었다가 고소득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만들어줄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지. 저소득층은 얼마를 벌고 고소득층은 얼마를 버는 거는 덜 중요하다. 물론 이제 하층에 한해서는 이제 안전망은 또 중요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조만간 우리 다음 시간이나 언제 이동성을 그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좋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해보죠. 네. 이런 얘기를 앞으로 좀 이어서 해볼 거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최병천의 불평등 연구. 오늘은 그 1탄
소장님이었습니다.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